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요즘 컴퓨터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네트워크는 필수적이죠. 네트워크가 없는 장치는 아마 없죠. 요즘에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전화기에 네트워크가 안 된다. 전화기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요즘 세상에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통신을 하는 장치에 해당하죠. 어떤 자원을 공유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랜이라고 하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이더넷, 유선 랜이고, 보통 유선 랜이라고 부르고, 자,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무선 랜이죠. 이것도 랜이에요. 랜인데 이제 그 무선으로 되는 거. 블루투스는 우리가 팬이라고 하죠.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어느 범위에서 사용하는 건지 팬,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WAN. 이거는 이제 건물 대 건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더 큰 와이드 에어리어. 로컬 에어리어는 이거는 사무실 정도, 이런 정도를 의미하게 돼요. 자,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76년쯤에서 나온 이후로 이 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냥 뭐 순서대로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그 집적도는 여기 축을 보게 되면 익스포넨셜 로그 스케일이죠. 여기 100, 1000, 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로그 스케일로 해도 위니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900 이쪽 때 1메가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될 때, 1메가비트 뭐 사용될 때 보면은 이때와 여기 2012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내는 거죠. 1메가와 4기가 엄청 크죠. 4000배 4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큐um 튜브 이런 진공관이 처음 나올 때, 이때 비용대로 따져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부터 이 트랜지스터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 집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집적 회로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제 뭐 고집적, 베리 라지 스케일, 이거는 그 다음에 울트라 라지 스케일. 참 이름 대충 짓죠.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그런데 아무튼 이 집적 회로의 집적도가,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반도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진공관을 대체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이제 전류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이걸 이용해서 0과 2를 표시하는 장치죠. 이런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단계이긴 하는데, 뭐 실리콘 인곳이 있고요. 큰 실리콘 이제 원판 나오기 전에 큰 그 인곳이라고 해서 이 엄청 큰 덩어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얇게 잘라서 이렇게 한 판을 만들어내는 걸 웨이퍼라고 부르죠. 자, 이 웨이퍼에다가 이제 회로를 그려야 돼요.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이 작기 때문에 이 회로를 그리는 거는 보통 빛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빛을 이용해서 마스킹을 한다고 하죠. 마스크, 가리는 거잖아요. 가리면 빛이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쏘여서 특정한 곳을 이제 녹여내는 거죠. 어떤 회로를 그릴 때 미리 다 올려놓고 빛을 쏘여서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서 뭐 이렇게 이제 뭘 만드는 거죠. 트랜지스터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단계. 그런 걸 이제 수십 단계를 거쳐서 웨이퍼에다 이제 패턴을 그리고, 이 웨이퍼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왜 이러냐 도대체. 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나 죽었나. 그래서 이제 죽은 것들은 이제 죽은 걸로 표시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쪼개요. 각 회로별로 쪼개지면 또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커멓게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까만색으로 보통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패키징을 하고 또 다시 그걸 테스트해서 죽은 놈은 갈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드라고 하는 거는 수율인데, 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웨이퍼당 동작하는 다이의 개수, 그러니까 비율, 다이의 비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 100%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만들었는데 전체가 다 동작을 하더라. 그럼 100%예요. 자, 해봤더니 50%가 나오더라. 그럼 내가 만든 것 중에 반절만 동작한다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수율이 50%라는 뜻은 똑같은 돈을 들였는데
반절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수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100%가 살아남느냐 50%가 살아남느냐, 그럼 단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단가 하나당 얼마,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마진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돈이 남는지.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회사, 뭐 메모리 회사들에도 이 수율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 마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i7 웨이퍼, 큰 웨이퍼가 있죠. 웨이퍼 보통 이제 가장 요즘 큰 거는 30cm, 300mm, 300mm 웨이퍼 안에 180개의 칩이 들어간대요. 이건 이제 32나노니까 좀 옛날 거죠. 요즘은 이제 그 뭐 7나노, 8나노, 10나노 언더로 내려갔잖아요. 10나노 언더로 내려갔기 때문에 요즘 기술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게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이 32나노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로 선 폭이에요. 회로 선폭,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그 폭이 32나노. 자, 예를 들어 얘가 10나노가 됐다는 건 뭐예요? 회로 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크기, 요 녀석 크기가 더 작아지겠죠. 뭐 정확하게 3분의 1은 아니겠지만 더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의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더 많은 칩이.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 단가에 대한 장점도 있고,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 전력 소비량도 줄어들어요. 또 이 짧기 때문에 속도도 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회로 선폭을 무조건 줄일 수 없는 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인 거죠. 이걸 이제 계속 줄여 나가는 게 요즘 그 반도체 업체에서는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전체 비용을 따지게 되면 그 코스트 계산할 때, 자, 뭐 그 수율 대비해서 뭐 웨이퍼당 코스트 뭐 하면 대충 계산 나오겠죠? 뭐 이런 계산은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니까 뭐 이런 계산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수율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웨이퍼당 다이의 개수도 많아야 되겠죠. 웨이퍼당 다이의 개수가 많아야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율이 높아야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체 웨이퍼당 비용은 똑같아요. 300mm 웨이퍼를 만드는데 똑같은 비용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웨이퍼에 많은 개수를 집어넣는 게 당연히 한 개당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많이 살아남아야 되죠. 수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능에 대한 정의를 좀 볼 텐데, 컴퓨터에 대한 성능을 볼 거예요. 성능을 보는데, 자,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럼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속도냐? 우리는 보통 컴퓨터를 얘기할 때 속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속도. 자, 그러면 속도가 최고냐?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항공기, 비행기를 지금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자, 보잉 777이라는 기종이 있고 747, 그다음에 콩코드, 그다음에 뭐 그 더글라스 DC-850, 얘는 그 저거예요. 그 저기 뭐죠? 수송기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니까 747은 패신저, 그 승객이죠? 승객이 한 뭐 470명이 탈 수 있어요. 777은 뭐 한 370명. 그 다음에 콩코드는 한 뭐 120명, 이건 130명, 뭐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여객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승객을 태우느냐가 그게 또 성능이 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크루징 레인지, 이동 거리예요. 갈 수 있는 거리. 자, 777이라든지 얘는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4,300마일, 얘는 4,000마일 좀 넘고, 콩코드 4,000마일 정도, 이 DC 요 녀석은 뭐 한 8만 얼마, 8,5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일 성능이 좋은 거냐, 이거예요. 당연히 모든 것들은 사용 분야에 따라서 퍼포먼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성능 지표죠. 성능 지표가 뭐가 되느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응용 분야에 따라. 그래서 항공기도
일반 역에 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이제 좌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얘는 크루즈 할 수 있는 거리가 크고 길고, 항공 그 수송기로서는 당연히 그게 큰 성능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성능 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성능 지표라고 하는 걸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뭐 리스폰스 타임,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컴퓨터에서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스피드잖아요. 실행 속도죠.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사용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것과 스루풋을 얘기하려는 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태스크를 하는데, 수행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게 리스폰스 타임이에요. 자, 어떤 작업이 있어서 컴퓨터한테 자, 이거 시작해 하고 시작하고 끝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리스폰스 타임이에요. 자, 스루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거는 뭐 사용률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응답 시간. 자, 어떤 유닛 타임이 있어요. 유닛 타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기준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간. 유닛 타임에 있어서 총 수행한 작업량, 이걸 이제 사용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CPU를 사용하는데 이 CPU가 100% 사용되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작업이 쉴 틈 없이 계속 동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 1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100%라는 건 뭐냐면 이 10초 동안에 어떤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업들이. 그게 이제 스루풋이 되는 거예요. 50%라는 건 뭐예요? 전체 이 시간 중에 뭐 사용하다 말다 해서 50% 정도만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CPU가 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0%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 타임이나 스루풋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루풋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건 사용률이기 때문에 뭐 성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빠른 프로세스는 어때요? 우리가 빠른 프로세스가 있고 좀 느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작업을 줬을 때 빠른 프로세스는 리스폰스 타임이 짧겠죠. 예를 들어 얘가 5초가 걸려요. 느린 애는 10초가 걸리겠죠. 그럼 이게 리스폰스 타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속도잖아요. 같은 양의 일을 줬을 때 얘는 5초가 걸리고 얘는 10초가 걸린다. 그러면 얘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빠르다 느리다 하는 기준은 이 리스폰스 타임, 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 성능은 우리가 성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빠르다 느리다는 뭐예요? A가 B보다 빠르다.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가 100km/h의 속도로 가고 있다. 이건 절대적인 속도예요. 절대값이죠. 절대 수치예요. 100이라는 수치. 자, 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는데 A차가 빠르다. 그러면 A차가 그게 100km라고 라는 뜻은 아니죠. A가 30km로 달리고 있는데 B가 20km로 달리고 있으면 A가 빠른 거예요. 또는 B가 200km로 달리고 있을 때 A가 250km로 달리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200km면 빠르고 30km면 느리다, 이게 아니고, 빠르다 느리다의 개념은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치로 비교를 하게 돼요. 상대 수치로. 그래서 이 상대 성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에 대비해서 X는 Y보다 몇 배 빠르다, 이렇게 서로 비교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것은 결국 시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시간의 역수겠죠. 속도는. 그래서 시간의 역수, 여기는 성능 X, 성능 Y가 있으면 나누겠죠. 몇 배 빠르다 할 때 보면
시간 x분의 시간 y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실행하는 데는 10초가 걸리고 B를 실행하는 데는 15초가 걸린대요. 실행 시간이. 그러면 A가 B보다 얼마나 빠르냐 하게 되면 뭐 계산해보면 1.5배 빠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값, 상대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이 일랩스 타임에서, 일랩스 타임이라는 것은 걸린 시간이죠. 소요 시간. 이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리스판스 타임에 해당하는 건데, 리스판스 타임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IO, OS 오버헤드 기다리는 시간 다 포함한 게 실제 일랩스 타임이라고도 부르고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PU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execution 타임인데, 이건 뭐냐면 순수하게 그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어진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execution 타임이에요. 요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다 무시하게 되면 이 execution 타임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리스판스 타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리스판스 타임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해서 걸리는 시간, 이게 리스판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끝, 요 시간만 측정을 해요. 자, 그에 비해서 익스큐션 타임은 뭐냐면 부가적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하는 작업에만 걸리는 시간, 실행 시간, 요게 익스큐션 타임이에요. CPU 타임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리스판스 타임과 익스큐션 타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요걸 기록해두면 되고,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라는 거 이런 것들 측정할 때는 보통 이제 컴퓨터가 또 이런 성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OS나 IO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거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좀 로우 레벨에서 볼 때는 요 익스큐션 타임을 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뭐 보통 CPU 벤치마크 측정하고 이런 거 하죠. 그때는 리스판스 타임을 보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CPU 클락킹 보면은 CPU는 모든 디지털 장치는 클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모듈,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보면 우리 아까 봤지만 데이터 패스도 있고 컨트롤 유닛도 있고 여러 모듈들이 있죠. 자, 이 모듈들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 똑같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딱딱 맞춰져야 되겠죠. 시간을 맞춰서 뭔가 기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게 딱딱 동작하면 일사불란하게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클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을 주고 그 클락에 맞게 모든 유닛들이 그 클락에 맞춰서 동작을 해요. 이게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디지털 시스템이 그런 거고, 뭐 싱크로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클럭에 기반해서 동작하는 애들이 동기화된 시스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락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0101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작업이 여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서 한 클럭 안에 작업이 끝나야 돼요. 작업이. 왜냐면 모든 거의 시작 기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럼 여기 이게 살짝 오버가 됐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 아무 짓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클락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준이 되는 이 기준 클락 한 클락 안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게 끝나야 되고, 만약 그걸 만족 못 시키면 이제 두 클락이 되는 거죠. 두 클락으로 커져서 사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도 가급적이면 이 한 클럭 안에 끝나야 돼요. 한 클럭 안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봤던 add x3, x4, x5가 있다. 그럼 덧셈 하나가 여기서 딱 끝나고 업데이트,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번째 명령어를 또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3GHz 얘기를 했잖아요. 3GHz면 이 클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 나노세크가 되는 거예요. 클럭이. 이 클럭, 한 클럭 안에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럭 주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뭐 이제 몇 헤르츠 나오게 되면 3GHz. 이게 3GHz라는 게 뜻이 뭐예요? 헤르츠가 이제 진동수기 때문에 1초에 3기가번 진동한다는 거잖아요. 클럭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3기가번. 1초에 3기가니까 얘를 역수 취하면 되죠. 역수 취하면 3기가분의 1 초가 되는 거잖아요. 자, 기가분의 1이니까 얘는 나노가 되는 거죠. 3분의 1 나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럭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으면 얘는 1초에 몇 사이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4GHz라는 뜻은 1초에 4기가번.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4000MHz죠. 기가는 10의 9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냥 쓰면은 4 곱하기 10의 9승 헤르츠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1초에 몇 번,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역수를 취하면 되죠. 4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초가 되는 거예요. 10의 9승은 나노니까 0.25 나노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의 관계예요. 클럭 프리퀀시와 클럭 피리어드, 주기는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U 타임은 이게 중간에 뭐가 다 빠진 것 같다. 등호랑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CPU 클럭 사이클 곱하기 사이클 타임, 그러면 CPU 시간. 그러니까 몇 클락이 걸리는지 그 클락에다가 몇 클락을 소모했는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자, 한 클럭이 있어요. 한 클럭이 이제 한 클럭이 아까 나왔잖아요. 클럭 주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용한 클럭, 이 클럭 사이클 몇 클럭을 썼느냐, 내 명령어를 총 프로그램 수행했더니 100클럭을 동작했더라. 그럼 한 클럭 타임이 예를 들어 아까처럼 0.25 나노세크더라. 그럼 두 개를 곱하면 25 나노세크가 익스큐션 타임이 되는 거죠. 실행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능 향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을 더 짧게 만드는 게 성능 향상이죠. 그러면 클럭 사이클을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100사이클 걸리던 애를 90사이클 걸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실행 시간이 짧아지겠죠. 100사이클 걸리던 프로그램을 90사이클 걸리도록 만들면 당연히 실행 시간 줄어들잖아요. 자, 또 클럭 레이트를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3GHz로 동작하던 애를 4GHz로 동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클락이 얘는 0.33 나노인데 얘는 0.25 나노가 되죠. 그럼 더 빨라지겠죠, 이게. 클럭 프리퀀시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클락 프로그램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주파수를 더 높인다든지 프리퀀시를, 이런 방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보면은 이거 다 이렇게 빠졌구나. 자, 아이패드에서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는 다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 A가 있는데 이 녀석은 2GHz 클럭을 쓴대요. 그리고 CPU 타임이 10초가 걸렸어요. 2GHz에 10초가 걸린 거예요. 자, B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얘의 목표는 뭐냐면 CPU 타임을 6초로 만드는 거예요. 6초. 즉 10초 걸리던 애가 6초가 걸렸으니까 빨라졌죠. 성능이 좀 더 빨라진 거예요. 빨라졌어요. 자, 그래서 클럭을 더 높이면 클럭을 높여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럼 이제 몇 헤르츠를 줘야 이게 가능하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보면 그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산술적인 부분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뭐 대략 2GHz에서 4GHz를 주면은 뭐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2GHz에 비해서는 이제 X 기가헤르츠라고 놓고 계산을 하든지 뭐 그러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클럭 사이클은 뭐 1.2배 됐다고 보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뭐 4GHz가 되든지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산술연산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끝나진 않아요. 얘가 몇 배가 됐으니까 이걸 몇 배로 올리면은 뭐 나오겠더라, 이런 거는 나오진 않죠.
나오질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를 올려야 성능이 나아지는지 예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 복잡하진 않겠죠? 클럭 레이트는 여기 B 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A 대비 1.2배가 됐다고 보고 얘는 6초라고 놓으니까 저 커지고 작아지고 했잖아요. 이거 뭐 산술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C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앞에 것까지만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클럭 스피드만 높이면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3GHz 컴퓨터가 있고 4GHz 컴퓨터가 있다. 야, 그러면 4GHz가 무조건 빠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걸로는 그래요. 4GHz가 무조건 빨라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CPI라고 하는 게 나와요. CPI는 뭐냐면 약자가 어디 써있나? Clock per Instruction. 명령어 하나를 명령어당 클락 수. 자,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을 볼 때, 자, 여기 이 클럭에 명령어 하나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한 클럭에 명령어 하나가 수행되면 방금 봤던 CPI는 1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실제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클럭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 수행하는데 2클럭이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CPI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PI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CPI가 1이 되면 가장 최상이에요. 1보다 더 적을 수는 없겠죠. 0.5라는 건 없어요. 클럭은 무조건 한 클럭이 걸리기 때문에 클럭 단위로 동작하니까 클럭의 반절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어쨌든 한 클럭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CPI는 1이에요. 실제 CPI가 0.5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듀얼 코어.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유닛이 2개가 있으니까 한 클럭에 2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쿼드 코어는 0.25가 되겠죠. 예를 들어 코어 개수가 10개 있다? 그럼 걔는 최대 CPI는 0.1. 그럼 한 클럭에 10개 코어에서 각각 하나씩 명령어 수행하면 10개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닛 코어 하나짜리를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유닛 코어 하나짜리에서는 CPI는 1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값 1이에요. 그런데 어떤 프로세서가 자, 3GHz짜리가 있고 4GHz짜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CPI가 2예요. 얘는 1, 얘가 2예요. 자, 요것만 봤을 때 누가 빠를까요? 실행시켜야 되는 명령어 개수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100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A, B가 있다. 자, 그럼 얘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3GHz니까 3분의 1 나노예요. 한 명령어 수행하는데 3분의 1 나노 세크. 명령어 개수 100개. CPI가 1이니까 한 클럭당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니까 그냥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자, 요 녀석은 4GHz니까 4분의 1 나노예요. 명령어 100개예요. 자, 그런데 CPI가 2이기 때문에 한 클럭, 2클럭에 명령어 하나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2클럭에. 자, 이게 지금 한 클럭 시간이 이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2클럭이 하나의 명령어고 하나 명령어가 100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더 빠르겠죠. A가. 맞죠? A가 더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이 CPI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CPI가.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PI가 얼마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펜티엄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단순히 클럭 스피드만 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CPI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CPI예요. 왜냐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가 바뀌면 내부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부 구조를 만들 때 만드는 방식이 바뀌면 CPI가 달라져요.
만약 CPI까지 똑같다면 3GHz보다는 3.2GHz가 당연히 빠르겠죠. 아키텍처가 똑같으면 그래요. 그래서 펜티엄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지금 11세대인가 12세대인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아키텍처로 만들었고 3GHz, 3.2GHz가 있다. 그럼 3.2GHz가 당연히 빨라요. 자, 그런데 다른 아키텍처하고 비교할 때 ARM 코어가 있어요. ARM이 예를 들어 뭐 2GHz로 동작한다. 그 다음에 펜티엄이 3GHz로 동작한다. 그러면 펜티엄이 1.5배 빠르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키텍처가 달라지면 CPI도 봐야 돼요. CPI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아키텍처 그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니까 CPI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단순 계산이잖아요. 단순 계산.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도 달라요. 이 크기도 개수도. ARM에서 나오는 개수와 펜티엄에서 사용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오는 코드가.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같다고 놓고 보면은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3가지의 요소인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개수,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카운트, 인스트럭션 개수죠. CPI, 그 다음에 클럭 사이클, 타임, 한 클럭이 몇 초 걸리느냐, 얘를 곱해주면 그게 CPU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곱해주면 3개를. 이걸 가지고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이걸 잘 보세요. CPU 타임, 익스큐션 타임이죠. 타임은 명령어 개수 곱하기,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계산해봐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숫자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일단 명령어가 몇 개냐, 100개냐 1000개냐, 명령어 하나당 몇 클락이 걸리느냐. 그럼 여기까지 곱하면 뭐예요?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몇 클락이 걸리느냐 나오겠죠. 몇 클락이 걸리느냐. 명령어 개수가 100개, CPI가 2다. 그러면 200 클락이 걸리겠네.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게 뭐야? 한 클럭당 몇 초냐.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걸리는 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다는 거죠. 자, CPU 타임 대신에 클럭 레이트. 이건 이제 기가헤르츠죠. 헤르츠로 표시하게 되면 밑으로 역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수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CPI 이그젬플 보게 되면 컴퓨터 A가 있어요. 사이클 타임 요거 250 피코, CPI가 2.0. 그 다음에 얘는 500 피코 1.2예요. 자, same ISA가 똑같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명령어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ISA가 같다는 게 명령어 개수가 같다는 걸까요? 인터페이스가 똑같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펜티엄은 펜티엄끼리 같은 ISA, 펜티엄과 ARM은 ISA가 달라요.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명령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ISA가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레고 블럭이 똑같아요. 레고 블럭 종류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만들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개수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놈이 빠르냐? 이건 보게 되면 명령어 개수가 같으니까 얘는 굳이 뭐 비교할 부분은 아니죠? CPI A 거 2.0 곱해주고 시간 계산해주면 그러면 500 피코가 나온다는 거죠. 자, B를 계산했더니 여기가 아까 1.2 그 다음에 500 피코 계산하면 600 피코가 나오게 돼요. B가 500 피코에서 600 피코니까 1.2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B 컴퓨터가 빠른 거예요. B 컴퓨터가 이게 더 빠른 거예요. 250 피코면 몇 헤르츠예요? 250 피코면 0.25 나노니까 4GHz네. 얘는 4GHz죠? 500 피코면 500 피코는 얼마예요? 0.5 나노니까 2GHz네. 2GHz. 클럭 스피드가 2배인데 얘는 2기가 4기가인데 우리 보통 클럭 스피드만 비교했잖아요. 2기가 4기가인데 오히려 얘가 더 1.2배 빠르다는 거예요. 1.2배.
그 무조건 클럭 스피드만 올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CPI를 이렇게 낮춰놓는 거, 1.0에 가깝게. 1.0은 이제 최적의 값이고 CPI를 낮추는 작업, 요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 컴퓨터의 속도를 측정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속도에 영향 미치는 건 세 가지인데, 명령어 개수와 CPI와 사이클 타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변화되지 않는 거는 ISA가 같을 때, 그러면 다른 아키텍처를 비교할 때 펜티엄과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ARM과 비교를 한다. 그럼 인스트럭션 카운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CPI도 다를 거고 사이클 타임도 다르겠죠. 이걸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뒤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